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리 최고 명문 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쿄 수학여행 중 항공기 고장으로 부산에 예상치 못하게 착륙했습니다. 관광객에게 불친절하고 밤거리가 위험한 파리에서 자란 이 학생들. 한국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이들이 단 4일 만에 완전히 달라져 돌아갔습니다. 부모들의 즉시 귀국 명령까지 거부하며 더 있고 싶다고 버틸 정도였죠. 도대체 부산에서 뭘 봤길래 프랑스 엘리트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프랑스 엘리트 고등학생들의 충격적인 한국 체험기 지금 들려드립니다. 저는 엘로이 베르나르입니다. 파리 근교 명문고 류시대 로쉐의 17살 학생이죠. 그날 아침 7시 샤를 드골 공항에서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솜사탕처럼 하얗게 펼쳐져 있었어요. 설렘 반, 피로 반으로 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12시간 비행 중 8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방송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기체에 이상이 생겨 김해공항에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옆 좌석 친구들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김해라니. 부산이라니. 저희가 가려던 곳은 반짝이는 네온사인의 도쿄였는데 말이죠. 지도에서나 봤던 한국 남쪽 끝 도시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왔습니다. 옆자리 친구 루카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이제 뭐하지? 계획이 다 틀어졌네. 마리는 창밖을 응시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평소 감성적이던 그녀도 이런 상황에선 말을 잃더군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시아 도시들은 대부분 복잡하고 소란스럽다던데 부산도 다르지 않겠지. 한국에 대한 정보라곤 김치와 케이팝 정도뿐이었거든요. 막연한 선입견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며 한반도 상공을 지날 때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순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산들이 겹겹이 쌓여 있고 그 사이로 반듯한 도로들이 뻗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착륙할 때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계획에 없던 나라, 알지도 못하는 도시에 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어떨까? 공항 안에서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정중한 직원들의 안내. 생각보다 괜찮네. 루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어요.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고 도로 위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이상한데. 진짜 이상해. 루카가 중얼거렸습니다. 마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상상했던 아시아와 달라 하고 속삭였어요. 저희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정중히 다가와 말했어요. 해운대 인근 호텔에서 임시 체류하시게 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또박또박한 영어였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할 수 없지 뭐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호기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호텔로 향하는 1시간 동안 창밖 풍경이 계속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질서정연한 교통신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차분한 걸음걸이, 깨끗하게 관리된 가로수들. 제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혼잡한 아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 도시 맞나? 저는 속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파리의 복잡하고 지저분한 일부 거리와 비교해봐도 여기는 오히려 더 차분하고 깔끔해 보였거든요. 첫 만남부터 제 고정관념에 작은 충격을 준 한국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직원들의 정중한 인사, 깨끗하게 정돈된 로비,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시내의 반짝이는 불빛들. 혹시 내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해운대 해변에 도착한 순간 저희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마리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이 살짝 벌어졌거든요. 마치 꿈을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넓고 정돈된 백사장을 보며 저도 숨이 막혔습니다. 바다는 생각보다 훨씬 맑았고 모래는 곱고 하였어요. 사람들은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고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야? 마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바라만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마리야, 뭐 때문에 그래? 루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마리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그때 한 무리의 중학생들이 저희 앞을 지나갔어요. 손에는 집게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고 웃으면서 해변의 작은 쓰레기 조각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말이죠. 저 아이들 봐. 마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청소를 하고 있어. 그것도 즐겁게. 그 광경을 보며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아이가 저희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서툰 영어로 헐로.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마리의 표정이 더욱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건 단순한 교육의 결과가 아니야. 마리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문화란 이런 거였구나. 억지로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야. 그 순간 저희 머릿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편견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점심시간이 지난 후 마리는 혼자 해변을 다시 걸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봤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 위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더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녀 곁에 앉았어요. 뭔가 많이 놀란 것 같아. 물으니까 마리가 대답했습니다. 엘로이야, 나 정말 부끄러워. 한국에 대해 시끄럽고 복잡하다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봐,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워. 해변을 거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욱 놀랐어요. 연인들이 손잡고 조용히 걷고 가족들이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먹으며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두고 계셨어요. 모든 게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습니다. 프랑스 해변과 뭐가 다르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달랐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저녁 무렵, 저희는 해변을 천천히 걸으며 각자의 충격을 조용히 곱씹었습니다. 루카는 와. 진짜 예상과 완전히 달라라고 중얼거렸고 저는 마음속으로 제 냉소적 태도를 깊이 반성했어요. 마리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다 틀렸어. 아니, 반쪽짜리였어.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깊이가 생겨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이런 깨달음이구나. 저희는 그날부터 한국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점심시간이 다가왔는데 저희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배는 점점 고파오고 거리의 간판들은 모두 낯선 한글뿐이었어요. 메뉴판을 봐도 도통 무슨 음식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함이 몰려왔어요. 저는 스마트폰에서 번역 앱을 꺼내들고 간판을 비춰봤지만 예쁘게 꾸민 장식체 글씨는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어요. 이거 완전 외계 문자 같은데?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루카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진짜 외계 행성에 온 것 같지 않냐? 외계인이 된 기분이야. 하지만 농담으로 넘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말이죠. 마리도 번역기를 들고 이것저것 비춰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점점 지쳐가는 게 표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길 한복판에서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가 저희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다가와 손짓으로 말을 걸었어요. 외국 학생.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왔어요. 제가 영어로 대답했어요. 아저씨는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으셨지만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기를 보여주시며 열심히 소통하려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아, 배고프지? 맛있는 식당 있어요. 아저씨가 번역기로 말씀하시더니 근처 맛집을 정성스럽게 추천해 주셨어요. 지도까지 그려주시며 이쪽으로 가면 돼요라고 길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고마워요. 라고 인사드렸어요. 아저씨는 환하게 웃으시며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아저씨가 알려주신 식당에 들어서자 주인 할머니가 외국인 학생들을 보시고는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외국 학생들이네. 손짓 발짓으로 자리에 앉히시더군요. 할머니는 영어 단어 몇 마디와 몸짓을 섞어가며 메뉴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 매워요, 이거 안 매워요 하면서 저희 각자의 매운 정도까지 물어보셨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였던가요? 루카는 나트 스파이시 플리즈라고 말했고 저와 마리는 리털 스파이시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시더니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음식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저희에게 물과 함께 작은 반찬들을 가져다 주셨어요. 서비스예요 하시면서 손짓으로 드시라고 하셨습니다. 공짜로 주시는 거였어요. 식사를 마치자 할머니는 직접 끓이신 전통차까지 서비스로 주셨어요. 한국 차예요. 몸에 좋아요. 테이블 옆에는 작은 손글씨로 외국인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안내문도 붙어 있었어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루카가 맛있다며 음식 사진을 찍느라 바빴어요. 이 정도 친절함이면 우리 프랑스보다 훨씬 낫다.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를 진짜 마음으로 환영하고 있어. 파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받는 차가운 시선들이 떠올랐어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프랑스어로 말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죠. 심지어 저희도 그랬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어요. 번역기와 몸짓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프랑스에선 우리가 외국인을 이렇게 대했었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대답은 씁쓸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환대는 저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이런 마음 아닐까요? 셋째 날 밤 11시 호텔 근처 편의점에 간식을 사러 나온 저희는 부산의 밤거리를 활보했습니다. 파리였다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특히 마리 같은 여학생이 밤늦게 혼자 돌아다닌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거든요. 파리의 밤은 위험했습니다. 몽마르트 언덕 근처나 방리우 지역은 해가 지면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여학생들은 항상 무리지어 다녔고 그마저도 일찍 집에 들어가는 게 상식이었죠. 하지만 부산의 밤거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로등이 환하게 거리 곳곳을 밝히고 있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어요. 마리와 다른 여학생 친구들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왜 이렇게 안전하게 느껴지지? 마리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밤이 무서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서니 20대로 보이는 여성 점원이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이 시간에 여성이 혼자 일하고 있다는 것부터 놀라웠습니다. 파리 편의점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간식 좀 사려고 하는데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물어보니 점원분이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시며 과자와 음료수가 있는 곳을 안내해 주셨어요. 전혀 경계하지 않으시더군요. 루카가 입을 다물지 못하며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엘로이, 이 시간에 파리라면 절대 불가능해. 여기 치안이 얼마나 좋길래 이런 일이 가능하지? 정말 그랬어요. 저희는 편의점에서 과자와 음료를 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근처 벤치에 앉아 야식을 먹으며 주변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놀라운 광경들이 계속 펼쳐졌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거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야식 사 먹는 직장인들.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저기 봐. 마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한 여성이 혼자서 늦은 시간에 조깅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까지 끼고 완전히 방심한 상태였어요. 파리에서 저런 건 상상도 못해. CCTV가 적절한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감시받는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치안을 위한 시스템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시에 녹아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표정도 달랐어요. 경계심 없이 편안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거나 조심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무서워하던 밤이 오히려 더 안전하게 느껴진다니. 마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밤은 낮보다 더 환하고 안전했습니다. 경찰관 한 분이 순찰을 돌고 계셨는데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무섭거나 위압적이지 않고 친근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치안을 자랑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 한국의 야간 치안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성별을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일인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넷째 날 아침 서울 견학을 위해 KTX에 탑승하는 날이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또 다른 놀라움에 직면했어요. 대형 전광판에 표시된 열차 시간이 분 단위로 정확했습니다. 9시 30분 출발 예정이던 KTX가 정말 9시 30분에 딱 들어왔어요. 프랑스의 TGV는 10분, 20분 지연되는 게 일상이었는데 말이죠. 와, 진짜 정신해. 루카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승강장에서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였어요. 밀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열차가 완전히 멈추고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례대로 탑승했어요. 이게 정상인가? 저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파리 지하철이나 TGV에서는 문이 열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당연했거든요. 여기서는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린 후에 탑승하더군요. KTX 내부로 들어서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좌석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객실의 분위기였습니다. 조용했어요. 정말 조용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승객이 타고 있는데도 도서관 같은 정숙함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는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루카가 습관적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다가 주변의 조용한 분위기를 느끼고는 멈칫했어요. 이거 전화해도 되나?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와 큰 소리로 이야기하려다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조용히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무도 저희를 지적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프랑스 TGV에서는 큰 목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악을 크게 듣거나 통로에서 수다 떠는 게 일상이었어요. 시끄럽고 무질서한 분위기가 당연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루카는 이어폰으로 음악 소리를 줄이며 주변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건 아무도 저희를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감시가 아니라 문화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강요되지 않는 자율적 배려, 이런 걸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자율과 배려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자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어요. 임산부가 지나가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모든 게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 배려였어요. KTX의 속도도 놀라웠지만 더 감동적인 건 승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 짐을 들어주는 사람, 조용히 독서하는 사람들. 모든 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어요.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도 놀랐습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이 정리하는 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쓰레기도 각자 알아서 정리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을 본 적이 없어.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3시간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어요. 승무원의 정중한 서비스, 승객들의 배려, 깊은 행동들. 모든 게 교육받은 게 아니라 체화된 문화였습니다. 자율과 존중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구나. 프랑스의 소란스러운 대중교통과 비교하니 극명한 차이였어요. 한국의 고속철도는 단순히 빠른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 문화의 결정체였습니다. 다섯째 날,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문화교류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저는 김세진이라는 17살 학생과 같은 조가 되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그의 환한 미소와 유창한 영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진이에요. 웰컴 투 코리어. 그가 두 손을 모아 정중히 인사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저도 어색하게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오전 수업을 함께 들으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업이 끝나자 한국 학생들이 선생님보다 먼저 자리를 정리하고 칠판을 깨끗이 닦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말이죠. 저거 누가 시킨 거야? 제가 세진에게 물어보니까 그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시킨다고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쓴 교실이니까 우리가 정리하는 거죠.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파리의 학교에서는 청소부 아저씨가 따로 계셔서 교실 정리를 담당했거든요. 학생들이 직접 청소한다는 발상 자체가 없었어요. 쉬는 시간 풍경도 달랐습니다. 정리된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쳐놓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학생들, 질문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선생님께 찾아가는 모습들. 이건 훈련된 게 아니라 완전히 습관화된 거구나. 체육 시간이 더욱 놀라웠어요. 축구 경기가 끝나자 별다른 지시 없이 각자 담당 구역을 나눠서 운동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 정리하는 학생, 라인 지우는 학생, 쓰레기 줍는 학생. 세진아, 이것도 누가 정해놓은 거야? 제가 물어보니 세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해놓은 건 없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쓴 공간이니까요. 점심시간에 세진이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환경동아리에서 재활용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가 직접 디자인한 포스터를 보여주는데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와, 이거 누가 도와준 거야? 아니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장래 희망이 도시환경 설계사라서 지금부터 공부하고 있거든요. 17살 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자원봉사로 공공공간 청소에 참여해요. 제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려면 지금부터 실천해야죠. 주말에도? 제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프랑스 친구들은 주말이면 게임하거나 친구들과 놀기 바쁜데 자원봉사라니. 세진이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네, 한 달에 2번 정도 나가요. 혼자가 아니라 동아리 친구들이랑 함께요. 재미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즐기고 있었어요. 루카는 미술부 학생이 만든 시각장애인 안내용 브로셔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건 그냥 과제가 아니라 진짜 실전용이네. 실제로 사용되는 거야? 네, 지하철역이랑 버스 정류장에 비치되어 있어요. 미술부 학생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만든 걸로 실제로 도움받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세진이와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목표가 분명하고 사회적 실천을 일상처럼 여기는 진짜 글로벌 리더들이었습니다. 마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리도 자유는 배웠지만 책임은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 저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자기 몫을 자연스럽게 해내는 문화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날 오후 세진이가 말했습니다. 엘로이, 우리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자. 너도 프랑스에서 환경 관련 공부하면 나중에 같이 프로젝트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 고등학생들에게서 본 진짜 강점은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찾고 실천하는 생활 속 시민 정신이었어요. 공부, 봉사, 꿈이 하나로 연결된 이런 청소년 문화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6째 날 아침,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학부모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었고 학교 측도 학생 안전을 이유로 즉시 귀국을 강력히 요청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실제로 경험한 한국의 참모습을 부모님들께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안 돼. 마리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본 한국과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한국이 완전히 달라. 이 오해를 풀어야 해. 저희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편지보다는 더 생생하게 전달할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각자 스마트폰으로 부모님께 영상 메시지를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부산의 환한 밤거리를 배경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아빠, 엄마, 여기 봐요. 지금 밤 12시인데도 이렇게 안전해요. 카메라를 돌려 주변 풍경을 보여드렸습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친절해요. 밤늦게 돌아다녀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제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는지 몰라요. 마리는 해운대 해변에서 영상을 촬영했어요.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진솔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엄마,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이 아름다운 해변을 봐요. 이렇게 깨끗하고 평화로워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지키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루카는 KTX 역사에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으며 설명했어요. 이런 시민의식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도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정말 많아요. 한국에서 진짜 선진 문화가 뭔지 배우고 있어요.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세진이와의 대화 장면, 친절한 상점 주인들, 깨끗한 거리들.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을 담아보냈습니다. 영상들은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 부모님들께 빠르게 전달되었어요. 시차 때문에 답장이 올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과연 우리 마음이 제대로 전달될까? 모든 친구들이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심을 다해 찍었기 때문에 믿어보기로 했어요. 오후 2시쯤부터 답장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온 건 제 아버지의 메시지였어요. 엘로이, 내 메시지가 나를 많이 감동시켰다. 내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진다. 한국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있구나. 조심히 잘 지내거라. 우리도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마리 어머니의 답장도 비슷했어요. 내 사랑,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봐. 내가 그곳에서 배우고 있는 걸 보니 기쁘다. 루카의 부모님은 더욱 놀라운 반응을 보이셨어요. 우리도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내가 보여준 한국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야.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처음의 걱정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놀람과 감동, 그리고 미안함까지 표현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도착했습니다. 마리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금까지 세상 반만 알고 살았던 것 같아. 앞으로는 선입견 없이 세상을 보려고 해. 저도 부모님의 반응을 보며 뿌듯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성공적으로 편견을 깨뜨렸다는 사실에 기뻤어요. 기술을 통한 진심의 전달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생생한 목소리와 영상으로 보여준 한국의 현실은 수십 년간 쌓인 편견보다 빠르고 강력했어요.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 저녁 세진이와 한국 친구들이 저희를 위한 깜짝 작별 파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선물이어서 저희 모두 감동받았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학교 다목적실에서 열린 파티에는 저희와 교류했던 모든 학생들이 참석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국 음식들이 테이블 가득 차려져 있었고 하나하나 손편지와 전통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언제 준비했어? 제가 세진에게 물어보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제 밤에 친구들이랑 같이 준비했어요. 엘로이 형들이 좋은 추억 가져가셨으면 해서요. 테이블 위에는 불고기, 김밥, 떡볶이, 한과 등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이름이 적힌 작은 선물 상자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담긴 하나하나의 선물들이었어요. 이런 배려를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나?
루카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졌던 저희가 이런 따뜻한 환송을 받게 될 줄이야. 세진이가 저에게 건네준 편지를 열어보니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엘로이 형, 짧은 만남이었지만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형이 한국을 좋아해 주셔서 고마워요. 프랑스에 가서도 한국을 기억해 주세요. 편지를 읽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고마운 건 우리야, 세진아. 너희 덕분에 인생이 바뀔 것 같아.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마리에게는 한복을 본뜬 작은 인형과 함께 한글로 쓰인 시가 선물로 주어졌어요. 친구야, 바다 건너에서도 우리를 기억해줘 번역해주는 걸 들으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루카는 한국 전통 부채와 함께 웃음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적힌 메시지를 받았어요. 정말 그에게 딱 맞는 선물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다른 프랑스 친구들도 각자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모든 선물에는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진정한 우정의 증표였습니다. 우리도 뭔가 준비했어야 했는데. 제가 미안해하니까 세진이가 말했어요. 형들이 한국을 좋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게 저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도 만들어서 서로 친구 추가했어요. 꼭 연락하자, 세진아. 나중에 프랑스에도 놀러와. 다시 만날 약속도 했어요. 다음에는 한국어 배워서 올게. 마리가 약속했고 루카는 한국 요리도 배워갈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프랑스어 인사를 남겼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진심으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희는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각자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며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 마리가 중얼거렸어요. 일주일 전에 우리와 지금의 우리가 완전히 달라졌어. 정말 그랬습니다. 우연한 비상 착륙이 저희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이야. 한국은 저희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시각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준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도시의 청결함, 시민들의 의식, 배려 깊은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희는 다짐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서 한국을 제대로 공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이에요. 한국, 마음을 머물게 하는 나라.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예상치 못한 비상 착륙은 결국 저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착륙이 되었습니다. 편견에서 존경으로, 무관심에서 사랑으로. 저희의 한국 발견기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